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바이든 TSMC에 제대로 속았다 분노. 2. 국산화율 꿈 깨라. 우리 없인 양산 불가능. 3. 삼성의 비밀병기. TSMC 꺾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일 일자리를 감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지아의 전기차 공장 설립을 약속한 현대차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IRA로 뒤통수를 때린 현대차 기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만 TSMC의 애리조나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TSMC의 최근 발표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TSMC 공장을 통해 미국에서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크게 홍보해왔는데, 최근 TSMC가 3나노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중간 선거 전에 TSMC와의 협력을 자신의 경제 치적으로 내세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이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인텔을 잡기 위해 삼성전자가 결단을 내리면서 향후 반도체 시장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국 조지아주 내 현대차 전기차 EV 전용 공장 기공식을 자신의 경제 정책 성과로 홍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현대차 조지아 공장 기공식 이후 성명을 내고, 국내에서 우리 제조업과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민주당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내 경제 어젠다가 미국 국민을 위해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조지아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미국 조지아에서 연간 30만 대 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공장은 내가 지난 5월 한국을 순방할 때 기공 계획이 발표됐다라며 일정보다 몇 개월 앞서 기공식이 열린다는 사실에 신이 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8,000개가 넘는 전기차 배터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대의 약속은 브라이언 카운티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현대차와의 협력을 기뻐한다면 기공식에 참석해야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IRA를 통해 현대차와의 약속을 배신했고, 이로 인해 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차 측에서는 기공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에게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대놓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기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은 TSMC의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연합보는 TSMC가 설립하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 준공식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1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초 TSMC가 120억 달러, 17조 원을 투자해 애리조나에 건설한 12인치, 300mm 웨이퍼 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준공식 행사에는 미국 측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미국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보는 다만 TSMC가 미중 과학기술 전쟁이 벌어지는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해 지나친 주목을 피하기 위해 미국 측 사업 책임자 명의로 초청장을 조용히 발송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참석은 미국 측이 TSMC의 미국 공장 투자를 주목하고 있고, 반도체 자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반도체 자급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TSMC의 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TSMC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공장을 짓겠다고 2020년 5월 공식 발표했습니다. TSMC는 오는 2024년부터 미국 공장에서 첨단 공정인 5나노미터, 나노미터 10억분의 1미터 공정 반도체 제품을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TSMC는 미국 공장에서 5나노미터 공정 외에 3나노미터 공정으로도 2026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오는 4분기 말로 연기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애초 지난달 말부터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계획했지만 생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TSMC는 3나노미터 반도체는 4분기 후반에 양산될 예정이다 라며 장비 배송에 문제가 생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며 내년 완전 가동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경제사학자 크리스 밀러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만 TSMC의 3나노미터 양산 연기와 관련해 차세대 기술 개발 전환이 더 어려워지면서 어느 기업이든 휘청일 수 있다며 TSMC도 시장에서의 우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회로 폭이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성능이 높아지고 동시에 소비하는 전력도 줄어듭니다. 반도체 업계가 미세 공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에서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이 가능한 회사인 TSMC와 삼성전자는 올해 초부터 3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수년간 큰 투자와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위해 28조 원을 투입하고 수천 명을 고용했는데 동종업계 2위 삼성전자가 먼저 3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새로운 공정 기술인 게이트올어라운드 GAA 기술이 적용된 1세대 3나노미터 반도체를 처음 양산했습니다. 3나노미터 반도체는 기존 4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에 비해 전력 소모는 45% 적고 성능은 23%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양산에 성공한 뒤에도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7월 TSMC는 3나노미터 공정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5나노미터 공정 기술 개발보다 3에서 4개월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TSMC의 3나노 공정과 관련해 수율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3나노 공정은 이전 세대인 5나노보다 집적 소자 밀도가 50% 증가해 더 많은 비용과 높은 공정 기술 난이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TSMC 3나노미터 양산이 연거푸 지연되면서 삼성전자에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미세 공정은 양산 안정화를 먼저 이룬 파운드리의 주문이 몰리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 2나노미터, 2027년 1.4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TSMC 양산 로드맵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TSMC 위 1.4나노미터 양산 시점은 2028년으로 추정돼 앞으로 몇 년간은 삼성전자가 기술력 우위를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DS 반도체 부문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4에서 5나노미터 반도체는 TSMC보다 개발 일정과 성능이 뒤처졌던 것이 맞다라며 하지만 고객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의 3나노미터 공정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간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 역시 TSMC는 2나노미터부터 GAA를 도입한다며 먼저 GAA를 적용한 삼성이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GAA는 반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인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과 이를 제어하는 게이트가 사면에서 맞닿게 하는 기술입니다. TSMC가 2나노 양산 전까지 유지하기로 한 핀팻 방식보다 누설 전류를 줄이고 트랜지스터 성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긴장하는 것은 TSMC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텔도 최근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크게 놀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텔이 2025년까지 약 100억 달러, 약 14조 원 비용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반도체 빅테크들이 연이어 업황 악화에 대비한 긴축 경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빅5 기업 중에 유일하게 감축 감산 없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10여 년 전 풍부한 자본과 생산 규모,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 기억을 되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인텔은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 내년의 운영 비용 중 30억 달러, 약 4조 원을 절감하고 2025년까지는 80억 물결표 100억 달러 규모의 운영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계획도 수정했습니다. 데이브 진스너 인텔 최고 재무책임자 CFO는 올해 초 270억 달러 설비 투자액을 계획했지만 현재 210억 달러 규모로 조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 대비 약 8% 점도 축소한 수치입니다. 최근 인텔 외 글로벌 반도체 매출 비고 기업들이 예산 감축이나 투자 축소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내년 설비 투자액을 기존보다 각각 50%, 30% 이상 감축한다고 발표했고, 대만 TSMC는 올해 설비 투자를 계획보다 10% 정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정보기술, IT, 수요 둔화, 반도체 다운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했던 투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고중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 역시 업황 악화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6.3% 낚아낀 5조 1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반도체 설비 투자에만 47조 7천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연간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입니다. 또한 한진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27일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서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달 초 미국 실리콘밸리 삼성 테크데이 행사에서 내비친 반도체 투자에 관한 회사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감산이나 투자 축소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간 클린룸을 미리 지어놓고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는 이른바 쉘 퍼스트 전략을 위해 평택, 미국 테일러 인프라에 꾸준히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불황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크게 생산 규모, 풍부한 자본, 원가 경쟁력이 꼽힙니다. 삼성은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D램은 41.1%,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약 67만 장, 낸드 플래시는 36.6%, 월 약 65만 장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 설비 구축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거대한 생산 인프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상당한 우위를 확보한 셈입니다. 또 삼성전자가 보유한 120조 원 현금, 금융상품 포함은 불황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받쳐주는 든든한 자산입니다. 6월 3나노미터 파운드리 세계 최초 양산, 극자외선, EUV, 기반 D램, 128탄 저장 공간을 한 번에 쌓을 수 있는 낸드 공정 등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기술로 투자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잔혹했던 글로벌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2001년에는 시장을 휘어잡고 있던 마이크론과의 가격 출혈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2000년 18.9%였던 D램 시장 점유율을 2002년 33.1%로 끌어올렸습니다. 2008년 또다시 벌어진 메모리 공급 과잉 현상에서도 생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당시에도 20나노미터 D램 원가 경쟁력과 생산 규모를 기반으로 버텨냈으며 라이벌 업체인 독일 키몬다, 일본 엘피다를 2009년과 2012년 차례로 쓰러뜨렸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D램 시장에서 40%가 넘는 점유율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는 규모의 경제, 원가 경쟁력, 현금성 자산 측면에서 감산할 필요가 없으며 유동성 걱정도 없고 오히려 인수합병, M&A 기회도 찾아볼 만한 절호의 기회라며 메모리 경쟁사 대비 나 혼자만 레벨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가 막대한 투자로 TSMC를 제친다면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현대차 기공식을 패싱하고 TSMC를 방문하려는 바이든에게
삼성전자가 본때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의 역사를 다 뒤져봐도 유례가 없는 속도로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KF-21. 게다가 비행 시험을 할 때마다 속속 드러나는 놀라운 성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는데요. 그런 만큼 많은 시기와 질투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도 비행 전까지 KF-21은 주로 개발사에서 내세우는 성능을 제대로 낼 리 없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중상모략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CJ1호기가 처음 하늘을 가르고 그 뒤로 성능을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자 그런 목소리는 쏙 들어갔죠. 그러자 이번에는 한국이 내세우는 국산화율을 결고 넘어지곤 했는데요. 최근에 알려진 소식도 그런 식으로 KF-21위 국산화율을 의심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KF-21 시제기에 들어간 AESA 레이더의 T-R 소자가 다름 아닌 대만산이라는 것입니다. 대만이 KF-21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틈만 나면 은근슬쩍 한국 무기에 자기들 기술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 역시 대만이 의뢰하던 일방적인 주장이려니 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주장이 사실이고 대만 부품이 실제로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레이더와 같은 핵심적인 부품에 외산 부품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이는 어쩌면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KF-21위 양산 계획에도 걸림돌로 작용할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산 전투기라는 슬로건 아래 개발해왔던 KF-21 프로젝트의 진정성 자체도 의심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데요. 그 내막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화두가 된 T-R 소자는 말하자면 AESA 레이더를 이루는 최소 단위입니다. 레이더 전체를 곤충의 겹눈에 비유한다면 T-R 소자는 그 난눈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죠. KF-21에 탑재되는 국산 AESA 레이더에는 군사 기밀이라서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약 1000여 개에 달하는 T-R 소자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각각의 T-R 소자가 순간적으로 특정 방향을 향한 전파, 빔을 모아서 쏘고 그 다음 순간에 재빠르게 그 방향을 무작위로 바꾸는 것이 AESA 레이더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AESA 레이더의 성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T-R 소자의 성능으로 얼마만큼의 출력을 견디는지에 따라 쏘는 전파빔의 강도가 바뀌는 데다가 얼마만큼 빠르게 조사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가 전자전 성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AESA 레이더의 T-R 소자는 최신의 기술 수준에 맞춰 질화갈륨, 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1세대 AESA 레이더가 이용하던 질화비소, 가스, 대비 내열 성능과 고속 동작 성능이 모두 뛰어나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현재 시험 비행을 치르고 있는 KF-21 시제기들이 대만산 T-R 소자를 탑재한 AESA 레이더들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KF-21용 AESA 레이더는 LIG 넥스1의 탐색 개발 이후 한화 시스템의 체계 개발로 완성되었습니다. 2016년 4월 한화가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들어간 뒤 에드와 국방과학연구소는 2020년 8월 7일 그 시제품을 공개했죠. 그런데 국내 유력 군사 매거진이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시제품 레이더가 대만 윈 세미컨덕터스사에서 도입한 출력 20W급 간 소자를 1088개 집약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제품 레이더가 지금도 실제로 KF-21 시제기에 탑재되어 비행 시험을 하고 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군사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국산이라고 그렇게 어필하던 게 다 거짓말이었던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T-R 소자는 사실상 AESA 레이더의 하드웨어를 전부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핵심 중의 핵심 부품인데 여태 이걸 왜 산? 그것도 대만 걸 사서 쓰고 있었다고 하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양산과 수출, 심지어는 정비에 이르기까지 생산국인 대만의 눈치들 보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대만이 KF-21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를 생각하면 이들이 그 대가로 뭘 요구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야 나머지 부품 전부가 국산이라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이 KF-21에 기대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주체적인 무기 운용의 자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만이 KF-21이 자랑하는 수준의 T-R 소자 개발 능력이 있다면 물론 레이더 기술만으로 전투기가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성능 AESA 레이더 기술이 현대적인 전투기 개발의 가장 높은 벽 중의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반도체 분야에서만큼은 한국보다도 세계적인 점유율과 인지도를 인정받고 있는 대만. 대만이 T-R 소자를 빌미로 KF-21위 생산과 판매를 쥐락펴락하게 되면 한국에게 이만한 악재가 달리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도무지 없는 것일까요? 이대로 한국은 KF-21위 꿈을 대만에 빼앗기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제기에 외산 부품이 들어가는 경우는 흔할 뿐더러 양산될 때에는 국산 AESA가 멀쩡히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면 왜 시제기에는 대만 부품이 들어간 걸까요? 사실 여기에 KF-21위 빠른 개발 속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KF-21위 시제기 개발은 국산 AESA 레이더 개발과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AESA 레이더의 기술적 난이도가 훨씬 높았던 탓에 국산 기술로 목표 성능에 도달한 시점이 시제기가 나오는 것보다 더 늦었던 것입니다. KF-21에 적용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 성능의 간전력 소자들 만들어낸 시점이 2022년이었죠. 그 전까지 KF-21 시제기들은 개발 실패와 같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목표 수준에 해당하는 성능을 내는 것이 가능한 대만산 소자를 구매해서 테스트용 레이더들 따로 만들어뒀던 것입니다. 물론 국산 AESA 레이더는 순조롭게 개발되었고 현재 양산 물량에 대응할 수 있는 파운드리 위탁 생산 업체도 국내에서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간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기업 웨이비스죠. 이 기업은 이미 한국군과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충남급 호위함의 통합 마스트에 들어가는 소자와 LSAM 요격 체계의 다기능 S밴드 레이더에 들어가는 소자들 이곳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0.4M에서 시작해 현재 공급 중인 소자는 0.3 마이크로미터 수준인데요. 올해 하반기엔 0.2 마이크로미터로 더욱 집적도를 높여서 KF-21A4 레이더에 적합한 수준이 될 예정이라고 하죠. 내년 양산 시작에 맞춰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업계 선두그룹에 그렇게 밀려나지 않지만 2025년에는 0.12 마이크로미터로 집적도를 더욱 올린다고 하는데 이 정도가 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집적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양산은 물론 추후 성능 향상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첩계 능력이 없고 파운드리 위탁 생산만 하는 윈 세미컨덕터스의 LLB에 기술력이 뛰어난 셈이니 한국이 대만 부품을 더 쓸 이유가 없죠. 이렇게 KF-21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루머에 휩쓸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개발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KF-21로 전력을 증강하는 한국이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서 일부러 흠을 잡는다는 거죠. 보통 시제기 단계에서는 개발 기간을 줄이기 위해 외산 부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서방 무기 체계에서는 흔한 일이었고 국산화율은 양산이 시작되면 평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제기 단계에서 쓰인 외산 부품을 두고 억지로 흠을 잡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달리 흠잡을 만한 단점이 없다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죠. KF-21위 가장 큰 호적수로 꼽히는 프랑스의 라팔도 시제기 단계에서는 미국산 레이더 소자를 활용했고 양산되어 팔리고 있는 지금에 와서 라팔을 두고 프랑스산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KF-21은 유난히도 이런 비슷한 논란을 자주 겪고 있는데요. 이번 대만산 소자도 그렇고 얼마 전에는 시제기에만 적용된 튀르키예산 데이터링크 부품이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물론 레이더 소자와 마찬가지로 이 부품 역시 양산에 대비한 국산 부품이 이미 다 마련되어 있었고 논란은 빠르게 종식되었습니다. AESA 레이더의 성능 평가 시설을 이스라엘에서 빌렸었다는 이유만으로 레이더가 이스라엘산으로 둔갑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오해는 지금도 널리 퍼져 있어서
주변국들이 KF-21을 흠잡을 때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단골 누명 중 하나입니다. 이런 루머들이 잠시나마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KF-21의 개발 속도는 경이로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모자라서 한국만큼의 속도를 낼 수가 없다고 순순히 인정하느니 한국이 기술을 베꼈다는 식으로 억지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루머들이 나오는 대만과 튀르키예는 대놓고 KF-21을 질투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대만은 누구보다도 KF-21 같은 전력이 필요하지만 이젠 그럴 개발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튀르키예는 TFX 프로젝트로 KF-21을 넘어서겠다고 죽어라 애쓰고 있지만 누구도 성공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한국이 이들과 다른 점은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고 꾸준하게 노력해왔다는 점만이 다르죠. 대만처럼 도중에 자포자기하고 강대국에 의존하지도 튀르키예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성급하게 굴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 계단 한 계단 묶인 실타래를 일일이 풀고 가로막는 벽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오른 고지가 지금의 KF-21입니다. 이런 끈기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중상모략만 해서는 이들은 세월이 얼마나 지나도 한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거머쥐겠다는 삼성의 목표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삼성의 파운드리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TSMC를 코앞까지 추격한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시황 악화라는 위기에도 물구하고 작년 기준 파운드리 매출이 20조 원,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조 덕에 작년에 4분기 메모리를 포함한 삼성 반도체 전체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작년과 비슷한 가운데 더 증가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금융투자업계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메모리 사업은 수십 년 동안 상승과 하락의 사이글을 오갔지만 파운드리는 그런 사이를 그리지 않기에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확대될수록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세계 최강 기술이라고 자부하던 TSMC가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삼성이 공개한 신기술에 좌절하며 TSMC 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해 반도체 업계에선 이미 삼성에게 판세가 기울어졌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이 신기술로 TSMC를 밟아버리자 대만은 크게 충격을 받은 분위기인데 설상가상으로 TSMC 위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터지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합니다. TSMC가 그토록 자랑하던 반도체 기술을 삼성에 뺏기게 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운드리 절대강자 TSMC의 매졸이 4년 만에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파운드리 부문에서 폭풍 성장 중인 삼성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파운드리 쪽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TSMC와 삼성의 상황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의 올해 3월 매졸은 1,455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으로 작년에 같은 기간 1,700억 대만 달러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매출이 15%나 감소했습니다. 월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TSMC의 올해 3월 매출은 2021년 10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이렇듯 TSMC는 경기 불황에 따른 IT 기기 수요 감소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으면서 대만의 신공장 건설 계획을 연기하는 등 투자에서도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TSMC 이목구에서 난리가 났던 ASML EUV 노광 장비 주문량의 납품 기한도 연기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올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데요. 반면에 삼성에게는 TSMC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의 12인치 파운드리 가동률은 2분기 현재 90% 수준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작년에 80% 안팎까지 떨어진 가동률이 최근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이렇게 선전할 수 있었던 건 최신 공정인 4에서 5나노 수율이 안정화되면서 고객사의 주문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4에서 5나노는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앞선 최선단 공정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용 AP나 ADAS용 반도체 공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급성장한 AI 반도체 역시 이 공정을 활용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4나노 기반의 AI, 자동차용 칩 생산과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으며 일부 대형 고객사들은 삼성에게 시제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설계부터 양산까지 진행하는 삼성만이 할 수 있는 턴키 프로젝트가 급증하고 있어 TSMC와는 차별화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는 TSMC가 자랑하던 후공정 기술에서도 삼성이 비밀병기를 꺼내들면서 추월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첨단 패키징 기술인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FOWLP를 올해 4분기부터 양산 라인에 본격 도입하겠다고 예상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FOWLP는 삼성의 파운드리 라이벌인 대만의 TSMC가 강점을 갖고 있는 패키징 기술로 앞서 TSMC는 이를 무기로 삼아 애플의 스마트폰용 칩 물량을 싹쓸이하기도 했습니다. FOWLP는 칩 두께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데다 시간도 절약하고 원가도 절감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인데요. 실제로 TSMC는 이 기술로 현재 연간 평균 11%씩 성장이 예상되는 팬아웃 시장 생산량 중 48%의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TSMC에겐 핵심으로 꼽힙니다. 이에 삼성은 2018년부터 동그란 웨이퍼가 아닌 사각형 모양으로 재배열에 패키징하는 패널 레벨 패키지로 TSMC 기술에 대응했지만 방향을 바꿔 PLP와 WLP 기술을 투트랙으로 전략을 선회했습니다. 그간의 이런 노력 덕분에 삼성은 올해 4분기부터 프리미엄 시스템 반도체 엑시노스에 FOWLP를 적용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 핵심 분야로 꼽히는 패키징 분야에서도 TSMC를 추격하는데 막바지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은 FOWLP 기술 외에도 패키징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준비 과정을 마치 TSMC 가보란 듯이 마음먹고 공개했는데요. 재작년에 삼성이 기판 위에 4개의 HBM을 얻는 iCUBE4를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기술 또한 내년 4분기면 HBM 탑재수를 12개로 늘린 iCUBE12를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삼성이 패키징 기술 개발에 박차들 가하고 있는 건 이 분야가 차세대 반도체 시장 승부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엠폭이 미세 회로를 만드는 전 공정 작업이 한계에 다다르자 각종 칩을 하나의 반도체처럼 합치는 이종 결합, 2.5D, 3D 패키징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1위 TSMC 역시 고급 패키징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애플은 물론 엔비디아 등 반도체 큰손들의 수주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삼성의 패키징 투자는 다른 반도체 회사에 비해 늦은 편이지만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빠른 속도로 TSMC 기술을 추격하며 이제 이를 뛰어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삼성에서 FOWLP 기술을 발표하자 충격먹은 TSMC 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허겁지겁 대책을 세우기에 바빴다는 후문입니다. 현재 TSMC 내에서는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독점 기술인 패키징마저 삼성이 추월하면서 최대 고객인 애플도 삼성에 뺏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삼성의 지난해 패키징 투자율이 TSMC 위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낸 거라.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멀멀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상황은 앞서 삼성이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며 힘을 실었기 때문에 효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TSMC만큼 투자를 늘린다면 엄청난 병기가 추가로 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앞으로는 패키징 분야의 투자들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공정 분야에서 반도체 미세화 경쟁이 한계에 달하면서 패키징 분야에서 승부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패키징이란 여러 종류의 반도체 칩을 하나의 기판에 효율적으로 담는 기술을 말하는데, 앞으로 파운드리 업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패키징 기술 개발이 필수가 된 겁니다. 실제로 최근 애플, 구글 등 IT 기업들도 독자적으로 칩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를 고객사 입맛에 맞게 제작하는 파운드리 패키징 업체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6G 기술과 자율주행자 등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필요로 하면서 패키징 기술은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이런 흐름에 삼성도 첨단 패키징 공정에 집중하고 있는데, 작년엔 조직 개편을 통해 첨단 패키지 사업 전담 조직인 어드밴스드 패키지팀을 신설하며 본격적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에 TSMC는 삼성과 달리 세계 곳곳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 리스크 분산용으로 해외에 공장을 신축하고 있지만, 메인이 일본이라 지진, 화산과 같은 자연재해 리스크가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현재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12에서 28나노의 자동차용 반도체를 제조할 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추가로 독일 드레스덴에도 자동차용 반도체 공장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며 전쟁, 과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TSMC 위 공장이 해외로 자꾸 나가고 있어 기술 유출 우려와 더불어 대만 내 산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TSMC 지분을 단기 매도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된 이유였다고 대놓고 밝히면서 TSMC가 처한 암울한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TSMC 투자에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완전히 꺾고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세계를 압도하는 진정한 1등 기업이 되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